히틀러는 잠잘 때 군주론을 읽으면서 잠을 잤을 정도로, 군주론 굉장히 센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면서 보는 거야. 명상록처럼. 그러면서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고 억압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 이렇게 명언을 남기거든요. 이 히틀러의 그런 악행들이 사실은 군주론에서 그런 명분을 많이 가집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맥락이 군주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원대학교 김정진 교수입니다. 10대를 위한 군주론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군주론은 1559년에 교황청에서 금서로 지정을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금서에 딱지를 딱 붙이게 되면서 역설적으로는 더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황청에서 금서로 지정했을까요? 기존의 상식과 종교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악마의 사상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금서로 지정을 한 거죠. 특히나 독재자들이 사랑한 책이 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군주론이 좀 악마의 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퍼져나갔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키아벨리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즘인데 영어 사전에 실리면서 거의 500년 동안 이 단어도 쓰이게 됐고요. 섹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헨리 4세라는 이런 작품의 대사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잔인한 마키아벨리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독재자들의 롤모델이죠. 사실은 롤모델이 보면 마키아벨리, 독재자들이 사랑한 책이 이 군주론입니다. 너무 좋은 거야, 독재를 하기에. 독재자들은 항상 명분을 찾습니다. 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독재를 하느냐, 시민들한테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을 때는. 나중에 정권을 다 잡고 나서는 말을 안 들으면 뭐 죽여버리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독재도 오래 존속이 되려면은 국민들이 그 독재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주론에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군주는 악행을 저지를 줄 알아야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파면시켜야 된다. 너무 좋잖아요, 독재 펼치기에.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이 군주론의 책을 갖다 쓰면서 이걸 인용해가지고 독재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사랑한 책이 바로 이 군주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주론을 읽고 독재를 펼친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많은데 몇 명을 제가 거론해보면 저는 나폴레옹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은 참 신기한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 때 거기에 온몸을 바쳐갖고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이때 현역 군인이었어요. 대위쯤 됐었는데, 이 사람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왕정을 타도하죠. 왕정은 다 독재 아닙니까? 왕의 독재 정치니까 왕정을 타도하고 민주공화정을 세우고 새로운 시민들, 참정권이 주어지는 시민을 탄생시키자는 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 아닙니까? 이 나폴레옹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실제 왕정을 뒤엎어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목이 나라고. 그러고 나서 이 프랑스가 민주공화정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폴레옹이 자기가 프랑스의 통령이 되고 나중에는 황제가 된 거야. 완벽한 1인 독재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어느 정도로 이 군주론을 좋아했냐면, 군주론 책을 펴놓고 밤마다 필사할 정도로 군주론을 좋아했고요. 나폴레옹이 했던 말들 중에 명언이 많잖아요.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 시민들은 악에 의해서 더 쉽게 지배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와 그대로 일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히틀러는 잠잘 때 군주론을 읽으면서 잠을 잤을 정도로, 군주론 굉장히 센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면서 보는 거야. 명상록처럼. 그러면서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고 억압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 이렇게 명언을 남기거든요. 이 히틀러의 그런 악행들이 사실은 군주론에서 그런 명분을 많이 가집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맥락이 군주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설명하면 무솔리니가 있습니다. 파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국가주의. 파시즘을 만든 사람이 무솔리니입니다. 근데 무솔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무솔리는 어느 정도로 군주론을 좋아했냐면, 군주론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군주론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에서.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펼치는 정치는 완벽하게 군주론을 매뉴얼을 삼아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그 시민들과 국민들을 억압을 했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오직 국가만이 존재한다. 국민이라는 거 없다는 거야. 그 국가는 뭐예요?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지. 내가 곧 국가야. 짐이 곧 국가야. 그러니까 다 내 말을 들어. 이게 무솔리니거든요.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을 악용을 해서 정치를 많이 펼쳤고 실제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독재자들의 악행들이 사실은 군주론을 오독한 겁니다. 오독한 거고 악용을 한 거예요. 실제 마키아벨리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한테 그것을 까발리기 위해서 그런 추악한 민낯을 알려주기 위해 썼던 거거든요.
군주는 악행을 저지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예를 들면 서양 문명에서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처음 논하는 게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는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군주를 얘기하거든요. 군주는 후덕하고 덕을 베풀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동양 문명을 또 보더라도 군주는 어질고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구조인데, 그 앞에 숨겨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할 때라는 겁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 우리가 그거를 역사 속에 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이방원을 알았다면 이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 이 모델에 아마 이방원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방원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새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때 고려가 끝까지 고려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충신이 있었는데 바로 정몽주입니다. 근데 정몽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대로 내려쳐갖고 죽여버렸잖아요. 심지어 이방원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이방석이라는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원이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처가댁에서. 그 처가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와줬던 민씨 사형제가 있습니다. 뭐 민무율, 민무회가 있는데 이 사형자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방원을 킬방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방원은 그게 있어요. 뭐냐면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행만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악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선행을 천천히 오랫동안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을 보면 정권을 잡은 다음에 토지개혁을 했죠. 세금 감면했죠. 개인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국가 군대로 편입을 시켜서 국가를 튼튼하게 보호했지 않습니까? 이런 선행들을 펼쳤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을 패해버리고 자질이 없었기 때문에 태종대왕을 보위에 올렸죠. 그러면서 조선의 르네상스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군주가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라는 거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사실은 이방원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요, 군주는 인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군주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군주가 돼야 되잖아요. 많이 나누어주고 복지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군주가 무상으로 뭔가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군주론에서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게 바로 빵과 서커스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그 집정관 클라우디스의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포퓰리즘을 한 거예요. 인기 영합 중이거든요. 자기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빵을 공짜로 막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빵이 아니라 이제 와인을 달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인도 공짜로 막 나눠줘요. 이거 또 인기가 올라가죠? 또 욕심이 사람들이 동하죠. 이제는 와인이 있으니 뭐가 또 필요해요?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빵과 와인과 고기까지 해서 무료로 막 계속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뭐예요? 로마의 그 검투사 경기, 로얄석, 뭐 A석 이런데 무료로 우리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무료로 푼 거예요. 그리고 서커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도 다 무료로 푼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파탄에 이르게 돼서 로마가 멸망하게 됐어요. 현대 사례를 보더라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차베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석유가 거기가 펑펑 나니까 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주택 해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석유값이 120달러에서 20달러 뚝 떨어졌어요. 돈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IMF 가고, 아직까지 베네수엘라가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들한테도 경고를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저와 같은 시민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군주란 것은 국가의 재정을 잘 지키면서 자기가 권력을 놓은 이후에도 국가는 존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군주는 인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군주는 새롭게 권력에 올랐다면 기존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섬뜩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마키아벨리가 15년 동안 외교, 국방의 최전선에서 뛰어다녔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새로운 권력을 잡거나 했을 때 기존의 세력들을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는 끊임없는 반란과 혼란, 그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더 피폐해지는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을 잡았다면 한 방에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국가를 건설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을 보면 어느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끝까지 반항을 해.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믿는 부하라든지 형제, 친인척을 거기에 새로운 군주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다시 다스렸거든요. 완전히 리셋하는 거죠. 또 옆 국가에 또 점령하러 갔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쪽 왕은 아니다,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될 것 같다.
질 것 같아. 차라리 죽음보다 징기스칸에 충성을 바치자. 왔을 때 징기스칸한테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냐? 그 왕을 그대로 보존시켜줘요. 그 사람이 그대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 시민들이 그대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줬어요. 오히려 그런 무시무시한 파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군주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란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믿고 따를 수 있는 좀 신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 대통령에 뽑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보다는 군주는 두려움을 받는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이 군주론의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잔혹한 군주입니다. 당시에 교황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드르 6세였는데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당시의 교황은요, 특히 알렉산드르 6세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잔혹했고 살인도 뭐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첩이라고 하죠. 많은 여성들을 몰래 40몇 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래 여성들도 거느리기도 하고 당시에 그 알렉산드르 6세가 교황일 때는 또 다른 완전 잔혹한 군주였어요. 사실은 이 알렉산드르 6세가 자기가 교황이 되고 나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수행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누구냐? 자기하고 거의 성향 비슷한 체사르 보르자를 장군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바티칸이 있는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체사르 보르자한테 임무를 주죠. 야 아들아, 네가 여기를 다 장악해다오. 그리고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제 체사르 보르자가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다 보니 그 로마냐에서 기존에 있던 조그만 그 소국의 영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주들이 체사레 보르자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체사레 보르자의 참모 장군이 되죠. 그런데 이 체사레 보르자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어요. 버릇도 없고 그리고 좀 잔혹했어요. 이러다 보니 그 장군들이 내가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휘하 장군 4명이 단합을 합니다. 반란을 깨하는 거죠. 야, 우리 이러다가는 체사레 보르자한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체사레 보르자를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피렌체 정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 정부가 파견가 있던 마키아벨리한테 비밀리에 알려줍니다. 근데 이 마키아벨리가 아무리 봐도 그 장군들이 체사레 보르자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르자한테 알려줘요. 그랬더니 체사레 보르자가 어떻게 했냐면 한 명씩 찾아갑니다. 그 장군한테. 그리고 무릎 꿇고 빌어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나이가 20대밖에 안 되고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제의 이런 부족함들을 많이 고치려고 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4명을 다 찾아가요. 그 4명의 장군들이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체사레 보르자가 장군님들 제가 그런 화합의 의미로 해서 한번 저녁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맛있는 와인과 귀한 음식들을 딱 대접을 하죠. 그렇게 막 즐거운 분위기가 음악도 흐르고 분위기가 이어질 찰나에 체사레 보르자가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문 열고 나갑니다. 그러는데 문이 갑자기 탁 닫히더니 자객들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 4명의 목을 다 쳐버립니다. 장군들의. 그 과단성을 그 잔인함을 마키아벨리가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냐 지역을 완전히 이제 체사레 보르자가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 점령하러 가야 되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레미로라는 인물을 이 인물도 굉장히 잔인해요. 거기에 총독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레미로가 가자마자 어떻게 했냐? 기존의 그 세력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목을 쳐요. 순식간에. 근데 이 레미로가 악행을 계속 너무 오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냐의 이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하죠. 그때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미움과 경멸이 레미로의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체사레 보르자 아닙니까? 체사레 보르자한테 옮겨간 거예요, 이게. 이 소식을 듣고 체사레 보르자가 어떻게 되냐면 긴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레미로를 만났죠. 레미로는 환하게 웃습니다. 왜냐면 나의 군주가 격려해 주러 왔구나. 딱 얘기하는. 그렇게 환하게 웃는데 체사레 보르자가 칼을 꺼내서 목을 바로 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몸을 반토막 내버려요. 토막 내서 어떻게 하냐? 그 광장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광장에 양쪽 벽에다가 시체를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체사레 보르자는 거기 딱 중간에 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아침이 돼서 그 광경을 본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공포. 그러면서 체사레를 보르자면서 환호를 지른 거야. 왜? 자기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던 레미로를 체사레 보르자가 한 방에 해결해 줬잖아요. 이 군주론 책에 나오는데 시민들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체사레 보르자에게 환호성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는 체사레 보르자를 보면서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진짜 군주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본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저는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을 겪으면서 난중일기를 썼는데요. 이 난중일기에 보면 탈영병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하냐? 이순신 장군이 목을 직접 베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이야?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군주는 지엄한 거다.
그러면서 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군대가 확실하게 군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싸우게 되면 탈핵률도 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군주란 것은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군주는 갈라치기 전략을 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치기란 것은 이간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안 좋은 방법이지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군주는 그런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외교관이었잖아요. 이 피렌체를 보면 상류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일반 시민 계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하층민, 통상 우리가 이렇게 세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군주한테. 이 세 계층을 대립을 잘 시키고 반목하게 만들어라. 왜? 이 계층들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친 다음에 군주를 몰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정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하고 대선을 할 때 어땠어요? 아니,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랬지 않습니까?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완전 갈라치는 거야. 갈라쳐가지고 민주당 세력, 그다음에 트럼프의 공화당 세력 해가지고 나의 집토끼는 확실히 지키는 거야.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트럼프가 어땠습니까?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갈라치기 정책을 정치인들이 많이 펴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1970년대까지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게 70년대 이전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70년대 이후에 정치인들이 그걸 선동하고 그걸 조장하고 이용을 한 거죠. 그 폐해가 우리 시민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정말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군주들이 갈라치기를 하니까 너희 시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걔네들을 경계해야 해 라는 것도 분명히 마키아벨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태어난 곳은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는 지금도 세계 최대 관광지고 누구나 한번 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르네상스의 발상지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그런 도시에서 마키아벨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피렌체는 12세기부터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내가 태어났더니, 중세시대였는데 내가 태어났더니 자유와 민주주의가 흐르는 그런 피렌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낀 거죠. 사실은 체화했고, 그런 환경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자라나면서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또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셔갖고 인문고전들을 수집들을 많이 했어요. 마키아벨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인문고전을 읽게 됐고, 특히나 뭐 로마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역사를 많이 배운 거예요. 29살 때 결정적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 피렌체라는 도시국가였어요. 국가였는데 여기에서 서기장을 뽑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 마키아벨리가 거기 출마를 한 거예요. 출마를 했는데 단번에 운이 좋게 당선이 됐어요. 이 서기장의 역할은 뭐였냐? 피렌체는 굉장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끊임없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피렌체의 서기장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침략하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조공하는 거잖아요.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비밀도 알려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15년 동안 마키아벨리가 군주들을 직접 다 대면했어요. 유럽에 있는 군주는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그 유럽의 군주들의 그 민낯을 다 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키아벨리가 44살 때 이 정권이 바뀌어요. 갑자기 이 민주공화정이었는데 메디치 가문이 정권을 뒤엎습니다. 마키아벨리가 한순간에 잘려요. 전 정권 사람이니까. 심지어는 벌금까지 받아요. 10년치 연봉을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특히나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일 잘했고 성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직장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사람이다 보니 이 마키아벨리를 살려두면 전 정권에 대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할까봐 완전히 쳐냅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야, 너 반란 일으켰지 해가지고 마키아벨리를 고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키아벨리가 그때 굉장히 운 좋게 메디치 가문이 교황이 되면서 특별 사면을 해줘요. 모든 사람들. 그때 이제 운 좋게 풀려납니다. 그게 바로 1512년입니다. 1512년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산탄드레아 농장이라고 농지에 유폐가 됩니다. 거기 가서 마키아벨리가 뭘 하냐? 할 게 뭐 있어요? 군주론을 쓴 거야. 그래서 그 자기가 15년 동안 다니면서 봤던 그 군주들의 민낯을 속속들이 써요. 이 책을 왜 썼냐? 바로 피렌체에 새롭게 자신을 쫓아낸 그 군주 로렌초입니다. 이 로렌초에게 이 책을 줘서 내가 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속적인 군주의 권력을 누릴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이 책을 보고 나를 다시 불러줘.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군주론은 공직, 취업용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 얘기들이 많아요. 이 군주론에는. 왜냐면 그 군주론을 쓸 때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그 감정이 격해 있었어요. 내가 인생의 모든 걸 잃었고, 그리고 오해될 만한 소지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책을 읽을 사람은 피렌체의 군주 로렌초한테 줄 책이었기 때문에 뭐 악행을 저질러야 된다,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두려움을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키아벨리가 하고자 했던 내용은 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군주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삶에서. 내 삶에서는 내가 군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군주론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닙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게 다 연결이 되고요. 가정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요. 이 군주론에 보면 그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이 있어요. 이 군주를 통해서 좀 셀프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정치인들, 정말 좋은 정치인과 안 좋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군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